안녕하세요. 앵커의 책방 신혜리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세 번째 연임을 통해 1인 지배체제를 공고히 했다는 소식, 뉴스를 통해 다들 들으셨을 텐데요. 이를 두고 중국이 과거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어요. 시 주석이 덩샤오핑 노선을 떠나서 마오쩌둥 시대로 되돌아가는 모양새란 거죠. 과연 시진핑은 머릿속으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 건지 서울대 국제대학원 조영남 교수의 분석을 통해 헤아려 보시면 어떨까요? 차이나는 클래스 책 국제정치편에 수록된 덩샤오핑의 중국 대 시진핑의 중국 중에서 오늘은 시진핑의 중국에 대한 주요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날 중국의 상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다른 나라가 100년이나 200년에 걸려서 이뤄낸 성장을 30년 만에 달성했죠. 하지만 급속한 경제 성장은 빈부격차를 심화시켰어요. 상위 10%와 하위 10% 간의 소득 차이가 1988년엔 7.3배에 불과했는데 2010년엔 23배로 증가했습니다. 세계에서 계층 간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 중 하나가 됐어요. 도시별로도 격차가 심해졌습니다. 가장 잘 사는 도시인 상하이와 가장 못 사는 귀저우성의 1인당 GDP 비율이 2002년 12.9배에 달했습니다. 2011년엔 5.1배로 줄었다고 발표는 했지만 여전히 매우 큰 상태라고 봐야겠죠. 공식 통계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사회적인 불만이 크고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분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화를 하게 되면 사회가 분화되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탄압하고 있어요. 여러 민족 중 한족이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불만도 큰데요. 이 대부분 한족은 연해 지역에서 부를 쌓고 있고 나머지 민족들은 내륙 지역에서 농촌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죠.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이 후세에 남긴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숙제는 부정부패의 청산입니다. 공산당 일당제란 결국 권력 집중 체제입니다. 과정보다 효율을 중시하고 결과를 중시하죠. 그런데 권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 들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2017년 부패 인식지수에서 중국은 180개국 중 77위를 기록했어요. 매관매직, 뇌물수수 등 사회 곳곳에 부패 문제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민주주의 체제에는 부패를 막는 여러 감독 기능이 있죠. 선거제도도 그런 역할을 합니다. 좋은 사람을 뽑는 것보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4년이나 5년 후에 쫓아낼 수 있는 임기 제한, 이것이 바로 선거가 가진 최대의 장점이죠. 그런데 공산당 체제엔 이런 감독 기능이 없는 거예요. 시민사회도 없고 언론의 감시도 없죠. 물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감독하긴 하지만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과제를 바로 시진핑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숙제를 떠안은 시진핑 주석의 중국 발전 청사진은 어땠을까요? 2017년 10월 19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회의에서 이 시진핑은 중국의 미래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중국이 발전해온 단계를 설명했어요. 마오쩌둥은 중국을 우뚝 일어서게 만들었다. 그리고 덩샤오핑은 중국을 부유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본인은 중국을 강한 국가로 만들겠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전 세계의 슈퍼파워가 되겠다는 거죠. 그럼 시진핑의 중국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이 시진핑의 개인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아버지인 시중신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1962년 시중신이 정치적 사건에 휘말리는 바람에 이 공산당 반대파로 몰려서 시골로 추방을 당합니다. 이때 문화 대혁명이 시작되면서 시진핑은 반동 집안의 자식이란 이유로 여러 고초를 겪었죠. 중학교 2학년 때 16살의 나이로 아버지 시중신의 고향인 섬서성으로 이른바 하방을 갑니다. 여기서 하방이란 사상 대조를 위해 농촌이나 공장에서 노동에 종사하도록 한 운동을 말합니다.
당시 섬서성의 토굴에서 7년 동안 살면서 이 시진핑은 자기가 일생 동안 배워야 할 것을 다 배웠다고 밝혔어요. 매일같이 짐을 지고 옮기며 14시간씩 일하면서도 끊임없이 농민들과 소통하며 인내력을 배웠다고 해요. 무엇보다 가장 커다란 소득은 중국 현실을 파악한 것이었다고 자서전을 통해 밝혔습니다. 시진핑은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진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다 1973년에 공산당에 입당하게 되는데요. 무려 10번이나 퇴짜를 당하고서 11번째에 입당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반동분자라는 이유 때문이었죠. 이렇게 10번이나 퇴짜 맞은 조직에 들어가기 위해 11번이나 시달을 했다고 하면 보통 두 가지 경우일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산당을 통해서 이득을 얻으려는 기회주의자이거나 공산당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강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시진핑의 경우는 후자에 해당했어요. 입당 후 1979년에 시진핑은 중국 제5대 국방장관인 껑비아오의 부관이 됐습니다. 혁명의 원로였던 아버지도 복권이 되면서 인맥을 더 확장하게 되죠. 이때 이후로 시진핑은 군과 관련된 업무를 단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 지도자 중에서 군을 가장 잘 알고 있고 군에서 신뢰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중국의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 3년간 우리로 따지면 군수를 지낸 뒤에 이 중국 개혁개방의 선두격인 푸젠성과 저장성을 거쳐 상하이 당서기를 역임하게 됩니다. 공산당 중앙으로 올라오기까지 20년 넘게 빈곤 지역부터 경제 특구까지 두루 거치며 정치적 입지를 다진 것이죠. 이후 2007년 17차 당대회 때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 뽑혀서 총서기가 되었고 마침내 2012년에 이르러 시진핑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이 덩샤오핑이 제1의 개혁을 통해서 중국을 부강하게 만들었듯이 시진핑은 제2의 개혁을 통해서 중국을 강하게 만들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진핑이 제시한 새로운 키워드는 바로 혁신입니다. 혁신을 통해서 중국을 더 전면적으로 개방하겠다는 것이죠. 혁신과 개방의 목적은 바로 국민 생활의 향상에 있고요. 그러면서 첫 번째 대외 활동에서 이른바 중국몽을 내세우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의 연설 내용을 잠시 소개해 볼게요. 중화민족의 위대한 중흥을 실현하는 꿈은 모든 중국인의 수건입니다. 중화민국의 부활은 결코 쉬운 목표가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2021년에 소강사회를 이루고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 부강 중국을 건설하기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것입니다. 이 연설에서 중흥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거듭중, 흥할 흥을 써서 다시 한번 일어선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럼 중국 역사상 가장 번성했던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당나라 시기입니다. 당시 중국은 전 세계 인재들이 모여드는 기회의 땅이었죠. 수많은 민족을 받아들인 덕에 당시 군대에는 한족뿐 아니라 여러 소수민족과 아라비아인들까지 소속돼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당나라 군대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당나라 때 실크로드는 고대 중국과 서역 간의 정치, 경제, 문화를 이어준 교역로였죠. 학자들은 당시 세계 GDP의 4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었다고 추산합니다. 이후 청나라 걸륭제 때는 영토가 현재 중국 영토의 1.5배 가까이까지 확장됐었죠. 당시 청나라가 전 세계 GDP의 최소 3분의 1, 대략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앞서 2017년 중국의 GDP가 전 세계에서 16%를 차지한다고 했었죠. 불과 250년 전 중국의 GDP와 비교해보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 중국인들 입장에선 자기들이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생각할 만하겠죠. 시진핑이 말하는 중국몽이 국내에서 설득력을 발휘한 이유입니다. 중국몽을 달성하기 위해 시진핑은 덩샤오핑이 제시한 3단계 발전 전략을 다소 수정했습니다. 우선 2020년까지 전면적인 소강사회를 건설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절대적으로 빈곤층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2049년에 달성하겠다던 부유사회를
시기를 앞당겨 2035년에 달성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론 2050년에 세계 강대국이 되겠다고 선언했죠. 가장 최근에 전 세계 무대에서 슈퍼파워의 세력 교체가 이루어진 전례는 영국에서 미국으로의 세력 이동이었습니다. 미국의 GDP가 대영 제국의 GDP를 처음 추월한 게 187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미국이 영국을 대신해서 명실상부한 세계의 슈퍼파워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5년이에요. 미국이 영국을 GDP에서 추월한 지 70년 만에 슈퍼파워의 자리에 오른 겁니다. 군사력, 외교력, 소프트파워를 아우르는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인 세력 교체가 이루어진 거죠. 중국이 이 전례대로 계산을 해보니 지금 추세대로 GDP 성장을 한다면 2025년에서 2030년 사이에 미국을 추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후 대략 30년 만에 다른 분야도 추월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는 거죠. 이 현대판 실크로드라고 불리는 1대1로는 중국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대란 육상 실크로드를, 1로는 해상 실크로드를 의미하는데요. 유라시아부터 아프리카까지 고속철도나 도로를 깔고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겁니다. 중국은 현재 철강 산업이나 시멘트 산업에서 과잉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각국의 여러 인프라를 구축하는 1대1로 사업을 통해 이런 과잉 생산을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중국은 2014년엔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4천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1대1로는 일종의 외교 전략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주변 아시아 국가들에게 앞으로 누구와 함께 먹고 살 것인지 묻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중국이 아시아 국가들을 지켜주겠다라고 말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지금 단계에서 이분법적으로 편가르기를 하는 얘기들을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성장은 기정사실입니다. 우리가 막을 수 있거나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미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나라도 절대 아니죠. 이럴 때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균형을 잡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건 우리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안정된 나라임을 전 세계에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위스나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은 굉장히 매력적인 나라로 여겨지죠. 덩치는 작아도 삶의 질이 현격히 높은 나라들입니다.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사회적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로 인식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한류로 지칭되는 우리의 문화를 세계에 전파했듯이 우리가 가진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장점들을 전 세계에 전파해 나가야 합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시진핑이 추진하는 개혁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죠. 2000년대 이후 중국 경제를 규정하는 키워드를 하나만 뽑으라면 혁신입니다. 다음으론 중고속 성장입니다.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고속 성장을 고집하진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시한 성장률이 6, 7%예요. 지금 잠재 성장률 3%도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중국이 여전히 높은 6, 7%의 경제 성장률을 설정한 배경은 일본이나 미국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국내적으로 중국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건 뭘까요? 결국 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줘야 합니다. 따라서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면 공산당은 권력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선 안정적으로 필요한 일자리 수를 새로 태어나는 사람의 수를 기준으로 정해요. 그렇게 나온 수치가 연평균 2천만 개입니다. 하지만 2천만 개 일자리를 다 만들어주는 완전 고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산당은 대략적으로 그중 50%, 약 1,000만 개의 일자리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무려 1,3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바로 벤처 창업입니다. 스타트업이라고도 하는데요. 하루에 벤처기업 창업이 1만 5천 개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년에 대략 550만 개의 벤처기업이 새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원래 벤처기업이 성공할 확률은 5% 정도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 중요한 게 엔젤 펀드의 조성입니다.
자본이 부족한 벤처기업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펀드를 말하죠. 중국에선 벤처기업이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잘 마련해 뒀습니다. 실패한 95%의 벤처기업들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바로 중국의 성장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창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했습니다. 2017년에 한국무역협회가 중국의 대학생과 한국의 대학생 창업률을 비교한 자료를 보면 한국은 0.8%에 불과한 반면 중국은 8%에 달합니다. 중국에선 65만 명이 창업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4,500명에 불과했던 것이죠. 예를 들어 알리바바 같은 기업은 1,420억 원 규모의 창업기금을 조성하는데요. 이처럼 1990년대 중반부터 많은 엔젤 펀드가 조성돼서 벤처 창업을 지원했습니다. 또 중국에선 창업단지도 한둘이 아닙니다. 인구 800만 명 이상의 특대 도시에는 대부분 과학기술거리란 이름의 벤처단지가 조성돼 있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창업 모델은 실리콘밸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미국에선 애플과 같은 기업이 창업을 하려면 가장 먼저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창업의 첫 출발점은 최고의 아이디어인 거죠. 그 다음에 이 아이디어를 제품화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품을 싸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그렇게 돈을 벌어서 다시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내고요. 그런데 중국에선 이 같은 실리콘밸리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아이디어보다 제조와 시장을 통해서 벤처기업을 살리는 방식이죠. 중국의 막대한 인구가 가난하고 돈이 없을 때에는 국가가 먹여 살려야 하는 대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일정 수준의 경제력을 가지게 되면 유효 구매력을 가진 엄청난 시장이 되는 것이죠. 기업들 입장에선 확실한 판로가 생기게 됩니다. 아이디어가 좋은데 제품화시킬 기술이 없다면 그것도 소용이 없겠죠. 선진국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셈인데요. 중국은 세계 최고의 제조 기술을 갖고 있어요. 이 선전 같은 세계 최고의 벤처타운에서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하루 이틀 만에 제품화를 시킬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구현할 수 있는 벤처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게 중국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진핑의 개혁을 중심으로 중국의 경제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정치 쪽으로도 좀 눈을 돌려보도록 하죠. 흔히 시진핑을 시황제라고 부릅니다. 자, 시진핑의 이 같은 권력 집중 문제를 논하기 위해 우선 중국 엘리트 정치의 구조를 알아보도록 하죠. 중국엔 공산당 당원이 약 8,900만 명 정도 있습니다. 이 8,900만 명의 당원 중에서 간부는 약 700만에서 800만 명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약 2천여 명을 뽑아서 5년에 한 번씩 중앙당 전당대회를 엽니다. 거기서 또다시 200명을 추려서 1년에 한 번씩 중앙위원회를 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중앙정치국에는 25명의 정치국 위원들이 있는데 이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엽니다. 이들 정치국 위원들이 중국을 통치하는 엘리트라고 보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일상적으로 공산당을 통치하는 건 바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7명입니다. 이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자체가 당, 정, 군 기관의 대표들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가장 강력한 기관은 바로 군이에요. 마오쩌둥이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중국에선 공산당 대표가 군 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실권자라고 불릴 수 있는 거죠. 시 주석은 공산당 대표인 총서기와 군 대표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그리고 국가주석을 겸하고 있습니다. 이 중 국가주석은 명예직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다른 국가를 방문할 때 공산당 총서기 직함으로 방문할 수는 없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국가주석이란 직함을 쓰는 겁니다. 한편 공산당을 대표하는 총서기의 권력 중 가장 중요한 건 인사에 대한 발언권입니다. 더불어 개혁의 총지휘자 역할도 하죠. 시진핑 총서기의 권한이 강화된 데는 몇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먼저 전임자인 후진타오 집권 2기에 이 총서기 권한이 너무 약화되다 보니
부정부패가 심해졌어요. 개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일어나면서 공산당 영도라는 원칙에 빨간색 불이 켜지게 되죠. 그 와중에 이 시진핑으로의 권력 승계의 과정에서 일부 사람들이 중앙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는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다롄시 시장인 보시라이나 스촨 성서기인 저우융칸 같은 사람들이 권력을 남용하고 국가기밀을 누설하거나 부정부패를 저질렀어요. 또 시진핑과 리커창으로 권력이 이동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죠. 집단적 지도자 체제가 너무 느슨하게 운영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란 판단을 내리고 총서기 권한을 강화하게 된 겁니다. 시진핑이 여러 자리를 독식하다 보니 일부 외국 언론에선 시진핑을 타이틀 컬렉터라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이 덩샤오핑은 1991년에 모든 공식 지지책을 다 내려놓고 평당원 자격으로 남쪽 지방을 순회하면서 중국의 개혁 개방 의지를 일으켰었는데 이것과 대조되기도 합니다. 직위가 없어도 권위를 가졌던 덩샤오핑과 달리 이 시진핑의 권력은 이 직책에서부터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책을 여러 개 갖는다는 의미는 자기 권력이 약하다는 반증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더구나 역대 중국의 지도자들은 임기 중 자신의 후계자를 임명해 왔는데 시진핑은 후계자를 임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총서기를 한 번 더 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샀던 거죠. 국가주석은 2회 연임밖에 못한다는 규정을 일찌감치 헌법에서 없애버리기도 했습니다. 공산당 총서기와 중앙위원회 주석은 당원의 임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데요. 헌법에 명시된 국가주석 임기 문제만 풀고 나면 시진핑이 계속해서 집권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강력한 권력을 바탕으로 시진핑은 중국의 부정부패 문제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집권 일기에 파리와 함께 호랑이도 타격한다는 말을 했었는데요. 바로 중앙위원급, 장차관급 등 고위층 부패 문제를 정조준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국가감찰위원회라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조사를 벌였는데 5년간 440명 중에서 70%가 부정부패 문제로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중국엔 민주적 감독도 없고 행정적 감독도 없으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시진핑은 엄격한 사회 통제도 하고 있습니다. 보편가치, 헌정민주주의, 역사허무주의, 신자유주의, 개혁개방에 따른 회의론에 대해선 가르치지도 말고 보도하지도 말고 언급하지도 말라고 할 정도입니다. 여기서 보편가치란 이른바 미국적 가치관을 일컫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같은 개념이 언론에서도 대학에서도 모두 사라진 겁니다. 한편 중국의 외교는 부드러움과 강함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중국 스스로 자신들의 장점을 활용해 1대1로 같은 전략을 가지고 주변 국가들 사이에 중국 위협론을 사라지게 하고 협력을 유도하려는 면이 있는 거죠. 반면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의 이익을 건드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영토나 주권, 경제 발전에 대해선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사드 문제가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중 사이에서 한국이 부당하게 미국 편에 섰다고 보는 겁니다. 한국 입장에선 북한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중국은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포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중국으로선 북한 문제나 남중국해 문제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양대 목표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단계에서 중국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북한의 붕괴입니다. 중국은 14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포함해 미국과 맞닿아 있는 북한이 만약 미국이나 한국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중국으로선 어마어마한 전략적 가치를 잃어버리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는 첫 번째, 북한을 개혁 개방시켜서 안정적으로 분단 상태를 유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한국과 북한을 모두 중국의 영향 아래 두는 것이죠. 바꿔 말해 한국이 반중국 정부가 돼선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중국, 미국, 북한과 한국의 관계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가깝고도 먼 나라 중국에 대해 알고 배우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좀 더 분명히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조영남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전하는 시진핑의 중국 주요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주 앵커의 책방에서 다시 만나뵐게요.